내가 12살이었을 때 엄마는 나를 혼자 집에 둘 만큼 나를 믿기 시작하셨다. 그러니 이 일은 내가 12살이었을 때 일어났다. 우리는 평화롭고 대체로 안전한 작은 마을에 산다. 조용한 거리, 널찍한 마당, 다정한 이웃들, 그리고 가게들과 식당들이 모여있는 매력적인 작은 마을. 밤에 혼자 걸어 다녀도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는 그런 곳이다. 그냥 안전하게 느껴지는 곳이고, 그게 바로 부모님이 어린 나를 혼자 집에 두는 것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였다. 나는 지금도 부모님과 함께 같은 집에 살고 있다. 문제가 된 그날 밤은 주말이었다. 부모님은 그날 밤 나를 혼자 집에 두고 나가셨다. 아주 어렸을 때는 조부모님께서 언니와 나를 돌봐주셨지만, 그날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언니가 집에 없었고, 내가 그 정도 나이면 혼자 있어도 괜찮을 나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부모님은 나를 믿고 혼자 두기로 하셨다. 그립고 섬세만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젊은 나이에 낳으셔서 예전부터 활동적인 편이셨다. 주말이면 친구들과 자주 여행을 가거나 외출을 하셨다. 그날 저녁 부모님은 나에게 피자 사 먹으라고 돈을 남겨두고 가셨다. 12살이나 13살에게는 완벽한 밤이었다. 집에 나 혼자 있고 밤새 비디오 게임을 하고 저녁으로는 피자까지 먹는 그런 날. 어릴 때 나는 제임스 본드 비디오 게임에 푹 빠져 있었는데, 그래서 그날도 PSE에서 나이트 파이어라는 게임을 3번째로 플레이하고 있었다. 다시 게임을 끝내고 나서 나는 피자를 주문하기로 했다. 우리 집 바로 근처에 지아니스라는 피자 가게가 있었다. 지금은 문을 닫은 지 여러 해가 되었지만 우리 가족이 자주 찾던 단골 가게였다. 나는 보통 사이즈 피자를 하나 주문했다. 12살 때 나는 혼자서 3조각쯤은 거뜬히 먹을 수 있었다. 엄마는 남은 조각들은 은박지에 싸서 냉장고에 넣으라고 하셨다. 그리핀, 서스펜스풀, 에너저틱 비디오 게임 디스크로 바꿨다. 그리고 마침내 초인종이 울렸을 때 나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20 지폐를 들고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엄마는 $4 정도 팁을 주라고 하셨다. 피자 가게는 대략 3블럭 정도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그 시절 기준으로도 꽤 괜찮은 팁이었다. 배달기사는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그는 좀 험상궂게 생겼고 수염도 길고 지저분했지만 안경을 쓰고 검은색 트러커 모자를 쓰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20를 건네고 잔돈을 정확히 달라고 말했다. 그가 피자 상자를 건네주며 잔돈을 세던 중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내 뒤쪽 집 안을 힐끗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여기 너 혼자 있니? 나는 그 말이 이상하고 소름 끼친다는 걸 바로 느꼈고, 부모님께 낯선 사람을 경계하라고 잘 배워두었기에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나는 부모님이 지금 집에 오시는 중이에요 라고 말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멍청한 대답이었다. 그냥 아니라고 말했어도 됐는데, 그는 아마도 우리 집 차도가 비어 있었고 어른이 아닌 아이가 문을 열고 피자를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게 물었을 것이다. 그는 잔돈을 건네주고 나서 나는 문을 닫았다. 나는 부엌에서 피자를 먹었고 아마 3조각쯤 먹은 뒤 나머지는 싸서 냉장고에 넣었다. 나는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서 다른 제임스 본드 PSE 게임인 에이전트 언더 파이어를 했다. 이 게임은 나이트 파이어보다는 덜 좋아했지만 그래도 꽤 괜찮았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갔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는 아마 밤 11시쯤이었을 것이다. 나는 당연히 부모님이 돌아오신 줄 알고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문 너머로 엄마? 아빠? 라고 말했지만 반대편에서는 낯선 목소리가 저기요,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말했다. 그 사람은 전화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누구세요? 라고 물었고 그는 그냥 전화를 써야 한다고 반복했다. 솔직히 겁이 나서 창문으로 슬쩍 보는 것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냥 위층으로 올라가서 무시하기로 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문을 여는 건 정말 끔찍한 결정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우리 집 현관문 바로 앞에 있는 계단을 올라가고 있을 때 밖에 있던 남자가 문을 쾅쾅 두드리며 잠깐만요, 제발요,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말은 그가 나를 봤다는 뜻이었다. 그는 현관문 위쪽 유리창을 통해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현관이 어두웠지만 그 남자의 머리 윤곽이 보였다.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는 건 분명했다.
나는 위층으로 달려올라가 부모님 방으로 들어갔다. 위층에 있는 유일한 집 전화는 부모님 방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곧바로 그 전화기로 가서 엄마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 나이에는 아빠 번호를 외우지 못했다. 엄마가 전화를 받았고 아마도 와인을 몇 잔 마신 상태였던 것 같았다. 나는 누군가가 문 앞에 와서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말에 엄마는 단번에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목소리 톤이 확 달라졌고 훨씬 더 크고 걱정스러운 말투로 바뀌었다. 엄마는 나에게 몇 가지를 물었다. 첫째로 내가 그 남자에게 대답을 했는지, 그리고 집에 있는 걸 들키게 했는지를 물었고 나는 사실대로 그렇다고 대답했다. 나는 누군지 물었다. 엄마의 말투는 점점 더 걱정스러워졌다. 엄마는 혹시라도 누가 내가 혼자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이유가 있었는지를 물었고 나는 즉시 피자 배달원이 떠올랐다. 나는 피자 배달원이 내가 혼자 있냐고 물었다고 말했다. 바로 그때쯤 초인종이 2번 더 울렸다. 나는 당황한 채 엄마에게 그 남자가 떠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엄마는 부모님 방 안에 그대로 있으면서 방문을 잠그라고 하셨다. 그리고 지금 경찰에 전화하고 있다고 했다. 엄마는 자신의 휴대전화고 나와 계속 통화를 유지하면서 아빠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부모님은 식당 안에서 나와 밖으로 나가야 더 잘 통화할 수 있었다. 그날은 여름밤이었고 집안에 바람이 들어오게 하려고 창문들이 조금씩 열려 있었다. 부모님 방 창문을 통해 나는 집 옆쪽에 있는 뒷마당으로 이어지는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 문은 아주 조용하고 부드럽게 열렸다. 나는 그것을 엄마에게 말했고 엄마는 계속 조용히 있으라고, 부모님 방에 그대로 있으라고, 그리고 불을 켜지 말라고 하셨다. 나는 전화기로 조용히 그 사람이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어떡해? 라고 말했다. 엄마는 그저 말하지 말고 경찰을 기다리라고 했다. 엄마는 계속 전화기로 경찰의 상황과 도착 예상 시간을 알려주면서 나에게 다시 말하지 말라고 계속 상기시켰다.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하던 그때 아래층에서 누군가가 집안을 돌아다니는 발소리가 분명히 들렸다. 나는 당황해서 엄마에게 이 사실을 속삭였고 엄마는 다른 전화로 경찰에게 무언가를 소리치며 외쳤다. 아마도 그 남자가 집안에 들어왔어요. 빨리 와주세요. 같은 말이었을 것이다. 엄마는 나에게 침대 밑에 숨어서 거기서 기다리라고 했다. 12살의 나이에게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비현실적인 순간이었다. 내가 비교적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부모님 방 문에 있는 아주 작은 자물쇠 하나뿐이었다.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계단은 복도에 있는 언니 방과 내 방 옆에 있었고 부모님 방은 그보다 더 안쪽에 있었다. 몇 순간 동안 발소리가 사라졌고 아마 침입자가 우리 방에 들어가서 뒤지고 있었던 것 같았다. 엄마는 경찰이 강제로 집 안으로 들어올 것이니 그들이 들어올 때까지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하셨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부모님 방 문 앞까지 왔고 누군가 문고리를 눌러보았다. 하지만 문이 잠겨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마치 문이 저절로 열릴 것처럼 몇 번 더 문고리를 돌려보았다. 그러고 나서 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문 너머에서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그 사람은 문고리를 한 번 더 돌려보았고 그 후 복도 쪽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겨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으며 점점 집안 깊숙한 곳으로 사라져갔다. 나는 내내 울음을 참으려고 애썼다. 너무 무서워서 전화기로 속삭이기조차 하지 못했다. 마침내 엄마가 경찰이 도착했다고 말해주셨지만 그래도 계속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하셨다. 나는 문을 걷어차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았지만 대신 갑자기 여러 무거운 발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내 이름을 부르며 자신이 경찰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고 엄마는 나에게 대답하고 문을 열어도 된다고 하셨다. 내가 문을 열었을 때 위층에는 경찰 2명이 있었고 아래층에도 2명이 더 있었다. 경찰은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올 필요가 없었다. 뒷문이 완전히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 뒤쪽 미닫이 창문도 활짝 열려 있었고 그곳이 명백한 침입 경로였다. 나는 경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해야 했고 피자 배달원이 의심된다는 점도 말해야 했다.
그동안 부모님은 전화로 그 이야기를 모두 듣고 계셨다. 부모님은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고 도착했을 때는 경찰 2명만이 아직 집에 남아 있었다. 경찰은 피자 배달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보고서를 작성했고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날 밤 부모님은 나를 지아니스 피자 가게로 데려가셨고 그 남자를 보면 가리키라고 하셨다. 하지만 내가 그를 보지 못하자 부모님은 매니저에게 내가 설명한 배달원의 외모에 맞는 직원이 누구인지 물으셨다. 매니저는 그게 필이라는 직원이라며 지금 배달 중이라고 말했다. 그리핑 상황 전체를 설명하자 매니저는 그 사람이 필일 리가 절대 없다며 우리에게 가게에서 나가달라고 말했다. 요약하자면 부모님은 피자 가게 안에서 크게 화를 내셨고 다시는 그곳에 주문하지 않겠다고 했다. 우리는 차로 돌아가 주차장에서 기다렸다. 거의 1시간을 기다렸지만 그 남자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우리는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부모님은 매니저가 그 직원에게 전화나 문자를 해서 그가 다시 나타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하셨지만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 부모님은 몇몇 변호사들과 연락을 했지만 결정적으로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누구도 이 사건을 맡지 않았고 시간 낭비일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우리는 그 피자 가게에 다시는 가지 않았고 그 사건 이후 한참 동안 부모님은 나를 혼자 집에 두는 것을 다시는 안심하고 할 수 없었었다. 결국 나는 그 사람이 피자 배달원이었거나 최소한 그와 관련된 사람이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날 밤 내가 혼자 집에 있었다는 사실을 누가 또 알 수 있었겠는가? 내가 10대였을 때 부모님과 나는 캘리포니아에서 북아이다호의 외딴 지역으로 이사했다. 부모님은 막 은퇴하셨고 깊은 시골에 그들의 꿈의 집을 지으셨다. 우리 주변에는 이웃이 전혀 없었고 그저 숲뿐이었다. 끝없이 울창한 숲이 국립공원과 제지회사의 벌목지와 맞닿아 있었다. 그 집은 정말 거대했다. 2층 구조의 헬스장, 바와 당구장이 갖춰져 있었고 지하에는 제대로 된 영화관 시설까지 있었다. 마치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집 같았다. 외딴 곳에 있고 조용하고 완벽했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그랬다. 그따 나는 고등학교 여자친구와 사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부모님이 시내로 데이트를 나가신 틈을 타 그녀를 집에 초대해 함께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우리는 완전히 단둘이었다. 나는 맥주 한 병을 땄다. 미성년자였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우리는 영화관 방으로 내려가 글래디에이터를 보기 시작했다. 처음엔 모든 것이 평범했다. 하지만 영화가 중반쯤 진행되었을 무렵 아마 자정 가까이 되었을 때쯤 갑자기 내 안에서 뭔가가 전환되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도망치거나 싸워야 할 것 같은 강한 본능이 몰려왔다. 마치 내 몸이 내 뇌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감지한 듯한 느낌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나는 우리 뒤쪽에 있는 커튼 없는 창문들을 계속 흘끗거렸다. 창밖으로는 새까만 숲이 보였다. 여자친구를 겁주고 싶지 않아서 말은 하지 않았다. 사실 영화 도중에 분위기가 조금 뜨거워지기도 했지만 그 순간 내내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 어디에서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분명히 느껴졌다. 영화가 끝난 후 나는 그녀를 위층으로 데려가 그녀의 차까지 배웅했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녀가 차를 타고 떠났고 나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바와 당구장, 영화관 방에 불을 꺼두지 않았다는 게 생각났다. 그래서 다시 지하로 내려갔다. 먼저 영화관 방에 불을 끄고 잠시 멈췄다. 눈길이 뒷마당을 바라보는 큰 창문으로 향했고 바로 그때 그를 보았다. 그는 남자였다. 그는 노숙자처럼 보였다. 헝클어진 머리, 더러운 옷차림. 하지만 나를 얼어붙게 만든 것은 그의 표정이었다.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크고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고 눈은 넓게 뜬 채 완전히 미쳐 보였다. 그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고 그는 그것으로 유리창을 살며시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환각을 보는 줄 알았다. 나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 바룸으로 가서 나머지 불을 끄려 했다. 그 방에는 숲을 향해 있는 미닫이 유리문이 있었다. 나는 스위치를 켰고 그 남자가 창문에서 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을 공포에 질려 지켜봤다. 여전히 웃고 있었고
여전히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는 유리 하나만을 두고 발자국 하나도 안 되는 거리였다. 그는 들어오려 하지도 않았고 전혀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저 나를 지켜보기만 했다. 나는 말없이 위층으로 올라갔다. 바로 그때 부모님이 현관문으로 들어오셨다. 나는 나 정신병동 같은 데 가야 할 것 같아. 방금 밖에서 칼 든 남자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걸 봤어. 진짜야. 라고 말했다. 엄마는 얼굴이 새하얘졌고 아빠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아무 말 없이 총기 보관함으로 가서 소총을 꺼내 들고 밖으로 나가 집 주변을 확인하러 갔다. 나는 엄마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엄마는 이 근처에서 몇 번 침입 사건이 있었어 라고 말했다. 숲속을 돌아다니며 집에 들어가려는 남자가 있었어. 네가 말한 묘사랑 정확히 일치해. 경찰이 출동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침입 흔적도 발자국도 없었고 그저 차갑고 어두운 숲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 일로 끝났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날 밤 잠을 자려는데 내 아래쪽에서 가벼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내 침실은 2층에 있었고 바로 아래층에는 영화 감상실이 있었다. 금속이 유리를 살짝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다.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썼다. 그 두드리는 소리는 몇 시간이고 계속됐다. 이런 일이 몇 주 동안 밤마다 반복되었다. 가끔은 멈추기도 했고 가끔은 새벽 3시쯤 깨어나 희미하게 다시 들리기도 했다. 어느 날 밤에는 지붕 위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했다. 나는 창문들을 확인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군가가 나를 뒤쫓고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러다 겨울이 찾아왔다. 부모님은 며칠 동안 외출하셔야 했지만 이전에 있었던 일이 마음에 걸려 여전히 불안해하셨다. 떠나시기 전에 혹시 몰라서 나에게 산탄총을 건네주셨다. 우리 집에는 로트와일러 한 마리도 있었는데 지금껏 본 개 중에서 가장 다정하고 정말 무언가가 있을 때가 아니면 전혀 짖지 않는 조용한 개였다. 어느 날 밤 집에 혼자 있었을 때 바깥에서 눈을 밟으며 천천히 다가오는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개는 벌떡 일어나 귀를 쫑긋 세우고 현관문을 향해 낮고 깊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하더니 곧 맹렬하게 크고 끊임없이 짖기 시작했다. 그 아이는 정말 무언가를 봤을 때만 그렇게 행동했다. 나는 조용히 있었다. 바깥에 있는 누군가가 내가 집에 있다는 걸 알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노크 소리가 들렸다. 느리고 텅 빈 듯하며 조롱하듯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문을 잠그고 블라인드를 내린 채 엽총을 곁에 두고 개를 발치해 둔 채 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밖으로 나갔다가 뱃속이 철렁 내려앉는 광경을 보았다. 사람의 신선한 발자국이 집 전체를 빙 둘러가며 찍혀 있었던 것이다. 그 발자국은 모든 창문 앞에 멈춰 있었다. 마치 누군가 창문 안을 들여다보며 나를 찾으려 했던 것처럼. 나는 그 발자국을 따라 집 주변을 돌았고 결국 그것들은 숲속으로 이어졌다. 나는 아마 반마일쯤 따라갔을 것이다. 그런데 발자국이 지그재그로 엇갈리고 방향을 틀고 다시 되돌아가는 식으로 이어졌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흔적을 헷갈리게 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되돌아섰다. 뭔가 계속 가는 건 좋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다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 크게. 나는 그가 틀림없다는 걸 알았다. 나는 문을 열고 엽총을 집어들고 2층 데크로 나갔다. 뒷마당을 비추는 안개등을 켰다. 그가 거기 있었다. 똑같은 남자, 똑같은 미소, 그리고 똑같이 생기 없는 눈. 그는 다시 칼을 들고 있었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마치 내 속을 꿰뚫어보는 듯했다. 나는 엽총을 들어올리고 소리쳤다. 당장 꺼지지 않으면 내 몸 뚫고 한 발 날려버릴 거야. 그는 움직이지도 움찔하지도 않고 그저 눈도 깜빡이지 않은 채 웃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공중으로 경고 사격을 했다. 그제서야 반응이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더니 천천히 뒤로 물러나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동안에도 나를 향해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개를 풀기로 결심했다. 나는 계단을 달려내려가 미닫이 문을 활짝 열고 개를 풀었다. 그는 검은 미사일처럼 숲속으로 날아들며 짖고 으르렁거렸다.
나는 그가 그렇게까지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그는 충격 목걸이를 차고 있어서 멀리까지 갈 수는 없었지만 그늘 밤 이후로 그 남자를 다시는 본 적이 없는 걸 보면 정말로 그 남자를 쫓아낸 것 같다고 믿고 싶다. 이 일은 2022년 3월 봄방학 동안에 일어났다. 나는 대학교 2학년이었고 친구들과 나 총 6명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외곽에 있는 오두막을 며칠간 빌려 휴식을 즐기기로 했다. 학교도 스트레스도 핸드폰도 없는 시간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건 원래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음악을 너무 크게 틀고 나중에 웃으며 떠올릴 추억을 만드는 조용한 여행이 될 예정이었다. 우리 넷, 나랑 매트, 크리스, 타일러, 그리고 2명의 여자애, 제스와 사라가 함께였다. 우리는 모두 신입생 때부터 친하게 지냈다. 우리가 고른 오두막은 크기에 비해 터무니없이 저렴했다. 2층짜리 건물에 집을 둘러싼 베란다가 있고 욕실은 2개였으며 호수 근처의 사유지에 위치한 곳으로 소개되어 있었다. 우리는 모두 신입생 때부터 친하게 지냈다. 그곳은 정말 외진 곳이었다. 몇 마일 내에는 마을도 없고 사방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 오두막의 주인은 억센 억양을 가진 사람이었고 전화 통화할 때 뭔가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가 한 말은 단 하나였다. 숲속 깊이 너무 들어가지 마세요. 그쪽엔 오래된 것들이 있어요. 우물, 부서진 울타리, 뱀들 같은 것들. 길을 잃고 싶진 않을 거예요. 우리는 웃으며 그냥 남부식 으스스한 분위기를 더하려는 말이겠거니 했지만 막상 도착했을 때는 전혀 웃기지 않았다. 운전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 도착하기 1시간 전쯤에는 내비게이션도 먹통이 되었다. 마지막 구간의 도로는 흙과 자갈로 된 길이었고 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정도로 좁았다. 가까워질수록 나무는 점점 더 빽빽해졌다. 마침내 오두막이 보였을 때 우리 모두 말이 없어졌다. 사진과는 전혀 달랐다. 더 낡고 지저분해 보였다. 창문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몇몇 덧문은 경첩에서 떨어져 나올 듯이 매달려 있었다. 밖에는 오래된 쓰레기와 젖은 나무 냄새 같은 희미한 냄새가 났다.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농담을 하며 이런 게 분위기를 살려준다고 말했다. 짐을 풀고 방을 정한 뒤 저녁 7시쯤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첫날 밤은 재미있었다. 밖에서 고기를 굽고 블루투스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었으며 카드게임도 했다. 밤 11시쯤 되자 날씨가 추워져서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나는 숲이 얼마나 어두운지 알아차렸다. 그냥 밤이라 어두운 게 아니라 완전히 칠흑 같았다. 현관불빛은 몇 걸음 앞밖에 비추지 못했고 나무들은 너무 빽빽해서 사방에서 눌러오는 느낌이었다. 벌레도 없고 바람도 없고 그저 무겁고 완전한 정적뿐이었다. 우리는 결국 새벽 2시쯤 잠들었다. 나는 1층에 있는 방을 썼는데 주방 바로 옆에 있었다. 작고 침대 하나와 숲을 향한 창문 하나가 있는 방이었다. 새벽 4시 15분쯤 나는 깨어났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마치 누가 나를 쿡 찌른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잠시 그대로 누워 있었고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때 들렸다. 탁, 탁, 탁. 처음엔 히터 소리인 줄 알았지만 그 소리는 반복되었다. 일정하고 금속성도 기계음도 아닌 소리였다. 손가락으로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 나는 창문을 보았고 거기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유리를 거의 붙잡다시피 얼굴을 바짝 대고 있었고 창백한 피부에 헝클어진 머리, 상의도 입지 않은 채 그저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 남자는 입을 약간 벌린 채로 마치 입으로 숨을 쉬고 있는 듯 했다. 눈은 크게 뜨고 있었고 눈을 깜빡이지도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거기 서서 천천히 부드럽게 유리를 두드리고 있었다. 마치 나를 약올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몸이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러다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빨라졌다. 나는 방밖 소파에서 자고 있던 매트를 향해 속삭였다. 그의 이름을 다시 한번 더 크게 불렀다. 그는 비몽사몽한 상태로 깨어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나는 그저 손가락으로 창문을 가리켰다. 그는 그쪽을 바라보다가 그 남자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커피 테이블을 넘어뜨렸다. 아마 그 소리에 그 남자는 놀라 도망친 것 같았다. 매트가 현관불을 켜고 밖으로 달려나갔을 때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우리 모두 일어났고 여자들은 겁에 질려 있었다. 타일러는 모두에게 그저 술 취한 현지인이 장난을 친 거라고 설득하려 했다. 크리스는 길을 잃은 사냥꾼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분명하다고 느꼈다. 그는 길을 잃은 게 아니었다. 우리는 문을 막고 거실 큰 창 앞에 소파를 옮겨두었으며 돌아가면서 몇 시간씩 깨어있기 시작했다. 그날 밤에는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밖으로 나갔다. 맨발의 사람 발자국이 오두막 전체를 빙 돌려 남겨져 있었다. 그 발자국은 모든 창문 앞에서 멈춰 있었다. 하나도 빠짐없이. 위층 욕실 위에 있는 작은 창문 앞에서도 멈춰 있었다. 그게 끝이었어야 했다. 우리는 떠났어야 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 우리는 어리석고 고집이 셌고 그냥 머물렀다. 둘째 달 밤도 같은 방식으로 시작됐다. 술, 음악, 모닥불.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다. 모두가 자꾸 숲 쪽을 힐끔거렸다. 제스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크리스는 사냥용 칼을 허리에 찬 채로 있었다. 우리가 마침내 안으로 들어갔을 때 모든 창문을 잠그고 문도 2번 확인했다. 새벽 3시 반쯤 매트가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다. 그는 복도에서 멈춰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일어나 그가 서 있는 것을 보았고 그는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다. 부엌에 누군가가 있었다. 전에 봤던 그 남자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집 안에 있었고 벌거벗은 채였다. 그의 등은 우리 쪽을 향하고 있었고 길고 벌겋게 허른 듯한 긁힌 자국들로 뒤덮여 있었다. 그는 냉장고 앞에 서 있었고 그게 뭔지 모르는 듯한 눈빛으로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흔들리며 발을 디디는 것처럼 몸을 앞뒤로 흔들고 있었다. 매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뒷걸음질 쳤다. 우리는 모두 말없이 복도 입구에 모였다. 나는 주머니 칼을 들고 있었고 사라는 난로용 쇠꼬챙이를 들고 있었으며 크리스는 웃기려고 장난치다 부러뜨린 의자다리 하나를 집어들었다. 우리가 불을 켰을 때 그 남자는 사라져 있었다. 뒷문은 활짝 열려 있었지만 부서지거나 억지로 열린 흔적은 없었다. 그냥 열려 있었다. 우리는 20분 뒤에 그곳을 떠났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우리는 지갑, 열쇠, 휴대폰 같은 기본적인 것들만 챙기고 숲을 빠져나와 휴대폰 신호가 잡히는 곳까지 운전했다. 고속도로 근처 식당에서 보안관 보조를 만났을 때 그는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그는 다친 사람이 있는지 물은 다음 그래, 그 숲 근처에 몰래 들어와 사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지.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경우도 많고 라고 말했다. 우리는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었다고 설명하려 했다. 그 남자는 우리를 지켜봤고 이틀 연속 돌아왔으며 열쇠가 있거나 어쩐지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보안관 보조는 마치 그런 얘기를 전에 들어본 듯 고개만 끄덕였다. 우리가 집주인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의 표정은 그 사람을 아는 것처럼 보였다. 며칠 후 그 숙소는 모든 렌털 사이트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우리는 아무런 답도 듣지 못했고 전화 한 통도 받지 못했다.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 얼굴, 창문 너머로 나를 바라보던 그의 눈빛은 지금도 가끔 밤에 잠에서 깰 때 떠오른다. 우리는 그 여행에 대해 더 이상 자주 이야기하지 않는다. 내가 아는 한 우리 중 누구도 그 이후로 사우스캐롤라이나에 다시 간 적은 없다.